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우리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인자하게 웃는 저와 제 옆에 반듯하게 선 아들 민석이, 그리고 아들 곁에 수줍은 듯 기대어 있는 며느리 유미, 마지막으로 민석이와 유미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V자를 그리고 있는 손녀 서연이까지. 저는 종종 소파에 앉아 저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어요. 액자 속 풍경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싶었던 삶의 결정체라고 생각했지요. 이 집은 제 피와 땀이 서린 곳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27의 나이에 홀로 되어 광장시장 구석의 작은 좌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남들 잘 시간에 일어나 옷감을 떼어오고 남들 쉴 시간에 먼지 쌓인 골목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 아들 민석이를 번듯하게 대학까지 가르쳤고 지금의 이 2층짜리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처음 대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 저는 마당에 흙을 한 줌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민석이와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은 민석이가 유미를 데려와 제게 소개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참하고 고운 며느리였어요. 저와 민석이 단둘뿐이던 집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과업을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에요. 제가 사는 이 집과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던 동대문 근처의 3층짜리 상가 건물까지 전부 민석이와 유미의 공동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등기소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법무사가 제게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저 저 늙은 어미 하나만 잘 건사해주면 더 바랄 게 없지요. 제 말에 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 친딸처럼 모실게요. 민석이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도리이자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이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손녀 서연이를 예쁘게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우리 가족은 을에 외식을 하러 나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집, 유미가 좋아하는 파스타 가게, 서연이가 노래를 부르는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는 매주 바뀌었지만 식탁 위의 웃음소리는 늘 한결같았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유미는 언제나 제 밥그릇 위에 가장 좋은 부위를 올려주었고 민석이는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지요. 평생의 고생이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완벽해 보이던 액자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유미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말에 은근히 토를 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된장찌개에 그렇게 고추장 안 넣어요. 텁텁해요. 어머니, 서연이한테 자꾸 그런 옛날 이야기 해주지 마세요. 애 정서에 안 좋아요. 처음에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의견 충돌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든 제가 젊은 사람들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끼던 옥색 저고리를 꺼내 입고 방을 나서자 유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꼭 할머니 같으세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내가 할머니 맞잖니라고 대꾸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외출할 때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거실의 낡은 소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제 몸에 맞게 푹 꺼진 그 소파는 제게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어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유일하게 다리를 뻗고 쉴 수 있었던 안식처이자 어린 민석이와 함께 뒹굴며 책을 읽어주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그 소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독약 같은 낯선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갑고 딱딱한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어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유미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거실에 있던 소파는 어디 갔니? 유미는 화장대 앞에서 마스크팩을 붙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낡고 칙칙해서 버렸어요. 새로 산 거 어때요? 집안 분위기가 확 살죠? 손님들 오시면 창피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버릴 수가 있어? 그게 어떤 소파인데.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미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 하세요. 더 좋고 비싼 걸로 바꿔드린 거잖아요.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건데 좀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추억과 역사가 담긴 물건을 멋대로 버려놓고는 오히려 저를 속 좁은 늙은이로 몰아세우는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석이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유미도 집안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그런 걸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물건을 버리는데 어떻게 주인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니? 제 하소연에 민석이는 한숨을 푹 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유미한테 잘 이야기할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네. 아들은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뜬 눈으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제 안식처는 그렇게 제 허락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유미는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저는 제 집에서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위태로운 평화를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이 식탁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손녀 서연이를 위해 정성껏 시금치나물을 무쳤는데 아이가 먹기 싫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편식을 하니 저는 부드럽게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우리 서연이 시금치도 한 젓가락만 먹어볼까? 이거 먹어야 뽀빠이처럼 힘도 세지고 뼈도 튼튼해지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유미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식탁을 감쌌고 유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먹기 싫다잖아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한 젓가락이라도 먹이려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강요니?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미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듯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제 아이예요. 제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아가,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다고. 이것도 간섭이고 저것도 간섭이에요. 사사건건 어머니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유미의 고함에 놀란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석이는 여보, 왜 그래? 진정해라며 유미를 말렸지만 한 번 터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유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어머니. 이 집,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법적으로 엄연히 제 이름이랑 민석 씨 이름으로 된 우리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 서슬퍼런 외침이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 내외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결과가 이것이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민석이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서연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의 상징이었던 저녁 식탁은 그렇게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세상이 여긴 이제 내 집이라는 며느리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며느리 유미가 내뱉은 그 말,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라는 외침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는 팽팽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유미는 저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인받으려는 듯 했어요. 제가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으면 유미는 제 앞을 소리나게 지나가며 일부러 먼지를 털거나 제게는 묻지도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 찬바람을 들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길을 비켜주려 벽에 몸을 붙였음에도 유미는 제 어깨를 슬쩍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미미한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와 경멸의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지요. 그 아이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고 저를 그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방치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제 방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혹여 식탁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축냈습니다. 제 안에서는 매일같이 저 어리석은 놈, 저 줏대없는 놈 하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집에서 유령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독한 불면증에 뒤척이다가 갈증이 심해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안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유미와 민석이가 나누는 대화가 수군거리는 소리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숨을 죽이고 멈춰 섰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래도 어머니 평생 모은 돈인데 월세라도 꼬박꼬박 받으셔야지.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은 듯한 주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미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그깟 월세 몇 푼? 당신 대치동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한 달에 몇백은 우습게 깨져. 정보력이 생명인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만 이 동네 살아봐. 서연이만 기죽는 거야. 이건 서연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유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어요. 동대문 그 낡은 상가, 지금이 딱 팔기 좋은 때래. 아는 부동산 소장님이 그러는데 개발 호재 소문이 있어서 지금 팔면 목돈 줄 수 있다고. 그걸로 대치동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 얻고 남는 돈으로는 당신 명의로 작은 프랜차이즈 가게라도 하나 내줄게. 그럼 당신도 더 이상 회사 눈치 안 보고 사장님 소리 들을 수 있잖아.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거야? 당신도 이제 강남 아빠들처럼 폼 나게 살아야지. 아들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꿀바른 독약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노후,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그 건물이 아들의 허영심과 며느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현금 뭉치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계획을 온몸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안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아들 내외는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상가는 안 된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절대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믿음이었다. 그걸 그렇게 함부로 팔아치울 생각 마라. 제 격렬한 외침에 유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도끼 어린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그 건물, 법적으로 이미 우리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 권리 없으시다고요. 유미는 제 눈앞에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 기세에 제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유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에 밀린 것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 어머니. 저는 분명 유미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마치 제가 온 힘을 다해 민 것처럼 과장되게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가 여보, 괜찮아? 라며 놀라 달려가는 사이 유미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협탁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112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고 저를 막 밀치고 네, 너무 무서워요. 물건이라도 부술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유미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저를 순식간에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밀치고 난리를 피우고 무섭다는 말들로 상황을 완벽하게 왜곡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완벽한 연극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 내 며느리가 나를 난폭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 남은 인생의 모든 희망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은 이미 유미가 짜놓은 각본대로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고 민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무능한 조연, 그리고 저는 졸지에 모든 것을 망가뜨린 난폭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죠. 어르신, 무슨 일이시죠?
젊은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제대로 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저 상가를 제 말은 충격으로 뒤죽박죽 섞여 나왔습니다. 경찰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난장판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어요.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어르신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저희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두 분을 분리 조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일단 좀 나가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가라니요. 내 평생의 터전에서 내가 지은 이 집에서 저더러 나가라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찰관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들놈은 끝내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한 외면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저를 위한 자리가, 저를 위한 온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작은 손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낡은 속옷 몇 벌과 칫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 통장, 그리고 액자 속에 고이 간직했던 남편의 흑백 사진.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그 누구도 저를 붙잡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철컥하고 등 뒤에서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모든 것이었던 집에서 파렴치한 가해자라는 누명을 쓴 채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을 등지고 돌아선 순간 저는 완벽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발길이 이끄는 대로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익숙했던 동네의 풍경이 한없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번화가의 환한 불빛 속에 24시 찜질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저는 홀린 듯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계산을 하고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후끈한 열기와 땀 냄새, 음식물 냄새가 뒤섞인 혼탁한 공기 속으로 제 지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수면실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등이 베겼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와 잠꼬대 소리가 끊임없이 제 신경을 헤집었습니다. 눈을 감자 조금 전에 끔찍했던 광경이 눈꺼풀 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나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던 며느리의 얼굴, 끝까지 나를 외면하던 아들의 비겁한 눈동자,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던 경찰관의 무심한 말투,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단절시키던 철컥하는 문소리. 그 모든 장면들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시장 바닥에서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온 결과가 이것인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돌아온 것이 결국 이 차가운 찜질방 바닥이란 말인가. 허탈감과 배신감에 심장이 텅 비어버린 듯 공허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감각이 마비된다는 말이 사실인 듯 했어요. 옆자리에서는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양팔에 끼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한때 저에게도 있었던 민석이를 데리고 동네 목욕탕에 가 등을 밀어주던 아득한 옛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뜬 눈으로 시끄러운 찜질방의 얼룩진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길고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뻐근한 몸을 일으켜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가방 속을 뒤적이다가 문득 꼬깃꼬깃 접어둔 낡은 주소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희미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요. 그중 한 이름 앞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복순. 시장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포목점을 하며 동고동락했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장사를 접고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소일거리로 살림을 꾸려간다는 소식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입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늙고 남루한 모습을, 실패한 인생을 친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길 위에서 쓰러져 갈 수는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부끄러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 속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복순이니? 나야, 찬숙이. 제 목소리를 들은 오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와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찬숙 언니. 이게 누구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 반가움 가득한 목소리에 그만 참았던 무언가가 울컥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나 집에서 쫓겨났어. 아들놈 집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오 여사는 수화기 너머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 그 천하의 몹쓸 것들이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어디야? 밥은 먹었고? 돈은 있어? 당장 말해. 내가 그리로 갈게. 꼼짝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택시에서 내려 제가 있는 공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과 퉁퉁 부은 얼굴을 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부둥켜 안았습니다. 친구의 따뜻하고 단단한 품에 안기자 그제야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오 여사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하고 정갈했습니다. 집안 가득 구수한 된장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방에 앉히고는 곧장 부엌으로 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나물 몇 가지가 차려진 밥상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변변한 건 없지만 일단 이것부터 먹어. 속이 든든해야 뭐라도 생각할 힘이 나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밥을 먹었고 오 여사는 그런 제 앞에 말없이 앉아 국그릇이 비면 국을 더 퍼주고 밥그릇이 비면 밥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오 여사는 물수건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며 제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 근데 오늘까지만 우는 거야. 내일부터는 울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싸워야지. 그 집도 그 상가도 다 언니가 평생 피땀 흘려번 재산이잖아. 그걸 왜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한테 줘?
다 되찾아와야지. 이건 자존심 문제야. 언니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알았어? 친구의 단호하고 우렁우렁한 목소리에서 저는 꺼져가던 제 인생의 불씨가 다시 미미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터널 속에서 비로소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의 집에 머물며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억울함과 배신감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문득문득 아들 민석이의 어릴 적 모습과 재롱을 부리던 손녀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고 시장을 보고 그녀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 생각은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슬픔과 무력감은 점차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싸워야겠다는 결의로 응축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오 여사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그렇게 넋 놓고 있을 거야. 그러다 정말 저것들 좋은 일만 시킨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지치고 늙은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광장시장 좌판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아들 하나 키워낸 박찬숙이는 아직 살아있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오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나 싸워야겠다. 이대로는 못 죽어. 내 것, 내가 다 되찾아와야겠어. 제 말에 오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언니. 내가 기다린 말이 바로 그거야. 진작 그랬어야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똑똑한 양반이 하나 있는데 그녀는 당장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오 여사는 제게 변호사를 한 명 알아냈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내 족갑벌 되는 젊은 친구인데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심성이 아주 곧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가서 우리 사정 이야기라도 해보자.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오 여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서초동의 법원 근처는 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닌 듯 높고 낯선 빌딩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한 빌딩의 작은 사무실, 변호사 조우성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찾아 들어섰습니다. 조우성 변호사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그는 우리를 소파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녹차를 직접 타주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지난 몇 달간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들 내외에게 집과 상가를 증여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점점 심해지던 며느리의 냉대, 식탁에서의 다툼, 상가 매각 계획을 엿들은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 신고당해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조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옆에 앉은 오 여사는 연신 아이고 저런 왼수 같은 것들 이라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조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이미 증여 등기까지 완료된 재산을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냉정한 말에 잠시 품었던 희망이 다시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두꺼운 법전을 꺼내와 특정 부분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법 제556조와 제558조는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망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직계열 쪽에게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혹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망은 행위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부모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넘어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패륜적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르신의 경우 어르신을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한밤중에 집에서 내쫓은 며느님의 행위는 바로 이 망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의 눈빛은 전문가의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끝까지 싸우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지난 인생과 가족관계 전체를 법정에서 해부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고통도 얼마든지 감수할 겁니다. 제 대답에 조 변호사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 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더 이상 저를 주눅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이제는 세상을 태울 듯한 거대한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의 씨앗은 그렇게 가장 단단하고 척박한 땅에 비로소 뿌리를 내렸습니다. 조우성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우리의 싸움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조 변호사는 첫 번째 단계는 화살을 꼼꼼하게 깎고 다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정은 감정에 호소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냉정한 증거와 논리로 상대를 꿰뚫는 곳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죠. 어르신, 이제부터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철저한 기록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동안 며느님이 어르신께 했던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들, 무시했던 정황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스트레스로 병원에 가신 적이 있다면 진료 기록과 약 처방전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자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오 여사의 집 작은 방에 앉아 지나간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을 펴놓고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미가 제 음식 솜씨를 타박하며 어머니, 손맛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짜기만 하고라고 비웃던 날 백화점에서 사온 제 옷을 보며 어머니, 이런 옷은 어디 고물상에서 주워오셨어요? 라고 비아냥거리던 날 손님들이 와 있는 앞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날들.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박히는 듯 아팠지만 저는 꾹 참고 노트에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또한 쫓겨나오던 날 정신없이 챙겨온 가방 속에서 낡은 통장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을 모두 물려준 이후에도 제 쌈짓돈을 쪼개 민석이네 자동차세나 서연이의 피아노 학원비를 남몰래 보태주었던 이체 기록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들은 저를 내쳤다는 것을 증명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 내역들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칠하며 이것이 제 진심의 증거이자 그들의 배신에 대한 증거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오 여사가 시장에 다녀오더니 평소보다 훨씬 더 상기된 얼굴로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서연이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과일 가게 앞에서 서성이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사람들 눈 피해서 내 손에 잽싸게 쥐어주고 도망가더라.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자 그곳에는 손녀의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밤마다 할머니 생각나요. 잘 지내시는 거죠? 엄마가 매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고 욕심쟁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가 며칠 전에 할머니 방을 다 뒤졌어요. 그러고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찾아서 버리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가끔 거기다 대고 말하는 걸 본 적 있어서 할머니한테 소중한 물건인 것 같아서 일단 제 책상 서랍에 몰래 숨겨놨어요. 할머니, 꼭 힘내셔야 해요. 쪽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어미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이 편지를 썼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동시에 한 줄기 강한 빛이 제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가 제 방을 뒤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음기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까맣게 잊고 있던 작은 녹음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오 여사가 시장에서 사준 것이었죠. 시장에 가서 살 물건 목록이나 그날그날 떠오르는 생각들, 텔레비전에서 본 새로운 요리법 같은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녹음해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유미와 말다툼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유미가 제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상가 매각을 종용하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은 유미가 법정에서 아무리 발뺌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녹음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손에 넣느냐였습니다. 당장 조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수화기 너머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어르신,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모킹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다칠 수 있으니 절대 우리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 여사의 도움을 받아 추적이 불가능한 선불폰을 하나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연이가 학교 앞 분식집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틈을 타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놀라지 말고 할머니 말 잘 들어. 내가 숨겨둔 그 녹음기, 할머니한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물건이야. 그걸 내일 학교 갈 때 책가방에 넣어서 학교 앞 문방점에서 오복순 할머니한테 몰래 전해줄 수 있겠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오 여사는 문방점 앞에서 학용품을 사는 척하며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나타나 오 여사 옆에 서서 연필을 고르는 척하며 품 안에 숨겨왔던 작은 녹음기를 오 여사의 장바구니 속으로 잽싸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 여사에게서 녹음기를 건네받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덩어리. 저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제 고통의 기록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제 지친 한숨 소리. 그것은 천군만마보다 더 든든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화살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기계를 손에 꽉 쥔 채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녹음기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유미의 위선과 아들 민석이의 무력함, 그리고 나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것은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무기였지만 동시에 제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는 녹음기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이제 싸움의 8부 능선은 넘었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또 다른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저와 오복순 여사는 며칠 뒤 제가 살던 동네의 이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사는 최 여사 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쫓겨나던 날 밤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유일한 목격자였으니까요. 최 여사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우리가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하자 금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정말 안 됐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나서는 건 좀 바로 옆집인데 앞으로 얼굴 붉히고 어떻게 살아요. 그녀의 망설임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유미의 성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최 여사, 내가 억지로 부탁하는 게 아니오. 그저 법정이라는 곳에 가서 당신이 보고 들은 그대로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구려. 나도 자식 키우는 어미로서 남의 집안일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 당신 마음 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어디 평범한 집안일이기만 하겠소. 내 평생이, 내 자존심이 걸린 일이오. 제 목소리에는 애원 대신 처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오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생각해봐. 지금은 찬숙 언니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나중에 우리라고 이런 일 당하지 말란 법 있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내주고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게 이 시대 늙은 부모들의 숙명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 편이 되어주겠어? 최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다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젊은 애미가 어르신께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부 갈등이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어르신이 경찰차를 타고 떠나시던 날 밤, 나중에 그 집 아들하고 며느리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도 들었어요. 아드님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치니까 며느리가 그럼 당신이 뭘 했는데? 당신이 똑바로 처신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하고 악을 쓰더라고요. 최 여사는 마침내 결심한 듯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서겠습니다. 보고 들은 그대로 거짓 없이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심에 저와 오 여사는 말없이 고개만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 민석이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죠. 전화벨이 끊기고 나면 곧바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유미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 문자를 보는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함이나 후회가 아닌 자기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비겁한 변명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받지 않는 전화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 메시지가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녹음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나약하고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난 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미가 저러는 걸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어머니가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소송만은 제발.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아들의 목소리는 끝내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휘말리게 된 자신과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유미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조차 상실한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정에서 아들의 위선을 증명할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며칠 뒤 조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며느님이 몇몇 시중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담보로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예 처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곧장 오 여사와 함께 조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들 내외가 집과 상가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맨 끝 신청인 박찬숙 옆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을 잃고 그 재산을 얻기 위해 수없이 도장을 찍었던 제 손이 이제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어르신. 이제 상대방도 우리가 그저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던 반격이 처음으로 실체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은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조우성 변호사는 모든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서를 취합하여 마침내 증여재산 반환 청구 소송장을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두툼한 소송 서류 뭉치를 보자 비로소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기이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르신, 소송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아드님 댁으로 송달될 겁니다. 조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제 낡은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 아닌 김유미였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의 조언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오 여사의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 여사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유미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아들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이 집이랑 상가가 다 어머니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여가 뭔지 모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 변호사가 시킨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도록 하자. 더 이상 너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다. 제 차분한 대답에 유미는 더욱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법정?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겠다 이거죠? 돈도 백도 없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머니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손녀 서연이에게서 몰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자마자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할머니 절대 용서 못한다고 아빠한테도 소리 지르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서연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유미의 호언장담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것이었죠. 어르신, 상대가 국내 굴지의 로펌인 광장을 선임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돈을 쏟아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마 수임료만 해도 억대가 넘을 겁니다. 광장 법무법인.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들어보던 이름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잠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조 변호사는 오히려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가졌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법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본 증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순수한 증여였으며 원고는 고령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소한 고부 갈등을 과장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경찰 신고는 원고의 위협적인 행동으로부터 피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그들의 답변서는 저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포악한 노인으로 자신들은 선량한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몸이 떨렸지만 조 변호사는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함께 차근차근 반박 서면을 준비하자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혀 깨뜨려 버리리라.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반듯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저는 첫 재판이 열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높은 천장과 딱딱한 나무 의자,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이 저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원고석에 조우성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으니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미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꼿꼿한 자세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민석이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폐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대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논리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그 이후 발생한 세대 차이와 사소한 의견 다툼을 원고 측에서 악의적으로 부풀려 증여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피고들은 증여 이후에도 매달 용돈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외식을 하는 등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이 법정 안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재판장의 얼굴만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상대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측 변호인께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고부 갈등으로 치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망은행위에 있습니다. 피고 김유미는 증여자인 원고를 자신의 집에서 내쫓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사회 통념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증여 계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조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통장 내역,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들, 그리고 마침내 조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녹음기였습니다. 재판장님의 허락을 받아 피고 김유미의 폭언과 상가 매각 계획이 담긴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고자 합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재판장은 그의 이의를 기각하고 녹음 재생을 허락했습니다.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 유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착각하시네요. 그 건물, 법적으로 이미 우리 거예요. 우리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니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이 집,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그 생생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고 민석이는 아예 책상 위로 고개를 파묻어 버렸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증인 신문 순서에는 옆집 최 여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가 쫓겨나던 날 밤의 상황과 평소 유미가 제게 대하던 태도를 거짓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이 경찰관들과 함께
집을 나서시는데 그 모습이 꼭 죄인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최 여사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 아닙니까?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미리 말을 맞춘 것은 아니고요. 그의 날카로운 신문에 최 여사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아닌 것을 맞다고 할 만큼 양심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어미로서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한밤중에 자식 집에서 서럽게 쫓겨나는 걸 봤을 뿐입니다. 그게 제가 본 전부입니다. 최 여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법정 안에 누구도 더 이상 그녀의 증언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변론 기일이 더 열리고 기나긴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양측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끝까지 조건 없는 증여와 사소한 다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읊으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그의 변론이 끝나고 조우성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원고석에 앉은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재판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복잡한 법리 다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와 자식이라는 이름의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박찬숙 여사께서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바란 것은 오직 하나, 남은 생을 자식의 곁에서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그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경찰을 부르고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상가 건물마저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의 정신과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피고 이민석 씨, 당신은 어머니가 한밤중에 낯선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어머니를 위해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 모든 비극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 김유미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 이민석의 방임에 대해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그리고 재판장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저와 오 여사, 조 변호사는 원고석에, 아들 내외와 그들의 변호사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법대에 들어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는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1. 피고 김유미, 이민석과 원고 박찬숙 사이에 2023년 3월 5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오직 첫 문장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증자인 피고들의 행위는 증여자인 원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에서 나가게 한 행위는 사회 토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망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옆에 앉은 오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겼다. 내 인생이 이겼다. 조 변호사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중얼거리다. 이내 판사님, 이건 무효예요. 무효라고요. 라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제지하는 사이 아들 민석이는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기어오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는 뒤늦은 용서를 빌며 오열했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글픈 확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 기간이 무탈하게 지나갔다는 소식을 조우성 변호사에게 전해 들은 날, 저는 왠지 모르게 담담했습니다. 기쁨이나 환희보다는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마침내 그치고 난 뒤의 고요함 같은 것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 변호사와 함께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등기소의 공기는 서류 뭉치와 잉크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 좌판에서 번 돈을 모아 처음으로 작은 집을 사고 등기소에 왔던 날, 서류 위에 박찬숙 세 글자를 적으며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등기부등본을 쓰다듬던 기억. 그리고 몇 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아들 내외에게 제 모든 것을 넘겨주며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믿음. 그 모든 희로애락이 이 차가운 관공서의 공기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박찬숙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창구 직원의 부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 변호사가 법원 판결문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자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하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새로 출력된 등기부등본 한 통이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가 그것을 받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소유자 박찬숙. 그 선명한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비로소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재산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말없이 조 변호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 변호사와 오복순 여사, 그리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 저와 동행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 여사는 연신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들어가서 그 못된 것들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야 직성이 풀리겠네.
라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오여사를 말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그저 당당하게 집의 주인으로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동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집행관이 앞으로 나서 현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누구세요 하는 민석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입니다. 판결에 따른 명도 집행을 위해 나왔으니 문 여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초췌한 얼굴의 민석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온통 포장용 박스와 흩어진 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유미가 비싼 돈을 주고 사들였던 화려한 가구들은 이미 이 집의 것이 아니라는 듯 스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유미는 방구석에서 저를 본체만 채하며 악에 바친 듯 물건들을 박스에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동시에 가장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제 평생의 흔적이 담긴 공간을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거실벽에 걸려있던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던 가족 사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못자국만 흉터처럼 남아 있었죠. 제가 평생을 요리했던 부엌에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번쩍이는 수입 주방기구들이 낯선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서연이의 장난감과 책들로 가득 찬 놀이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낡은 자개장도 남편의 사진을 올려두었던 작은 경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제 역사가 그 집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제가 직접 심고 가꾸었던 마당의 감나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만이 유일하게 저를 기억하고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둘러보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방에서 나온 손녀 서연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제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할머니 하고 외치며 제게로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지난 몇 달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단번에 녹여내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짐을 싸던 민석이가 마침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유미를 막았어야 했는데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걸 잃게 될까봐, 유미가 떠나버릴까봐 제가 한심하고 못나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일어나거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무서워했던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던 안락함을 잃는 것이었겠지. 무너진 것은 이 집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믿음이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유리그릇과 같단다.
제 말에 유미가 신경질적으로 박스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 뺏어가시니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어머니? 끝까지 뉘우침 없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통장 하나를 민석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 정도의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건 동정이 아니다. 내 아들이었던 아이에게 주는 내 마지막 돌이다. 이걸 받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얽히지 말아다오. 민석이는 통장을 받아들고 오열했고 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서연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제 등 뒤에 숨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아이의 그 작은 몸짓이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아무것도 더 말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짐과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함께 며칠에 걸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미가 남기고 간 화려하고 값비싼 가구들과 장식품들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어떤 것은 중고 가구점에 팔고 어떤 것은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가 예전에 쓰던 소박하고 손때 묻은 가구들로 다시 채웠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 변호사와 오 여사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텅 비었던 식탁에 둘러앉아 오 여사가 끓여온 구수한 청국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월세를 놓으면 노후 걱정은 없으실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 변호사,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소. 나처럼 억울하게 자식한테 재산 다 주고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늙은이들이 어디나 하나뿐이겠소. 법을 몰라서 기댈 곳이 없어서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잃고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제 말에 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뉴스만 봐도 그런 사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잖아.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나는 그 상가를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소. 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제 말에 조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상가 1층을 개조하여 작은 사무실 겸 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간판의 이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찬란한 노년지원센터라고 정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이 결코 쓸쓸한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죠. 조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을 쪼개 무료 법률 자문을 맡아주기로 했고 오 여사는 센터의 총무 겸 터줏대감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평온을 되찾은 어느 초여름 저녁, 저는 서연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전쟁터와도 같았던 그 식탁 위에는 이제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조용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밥그릇 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 하나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해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작은 손길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제 인생은 처참한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웠던 하나의 문이 닫히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다른 문이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박찬숙으로, 그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비록 눈물과 배신으로 얼룩졌지만 그 끝은 분명 세상의 어느 노을보다도 찬란할 것이라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